거대한 자동차 공장 내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십 대의 거대한 로봇팔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강철판을 용접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거죠? 네, 불꽃이 막 사방으로 튀고 컨베이어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 내부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암흑 상태인 거예요. 아, 이른바 불 꺼진 공장이군요. 인간 작업자가 없으니까 조명을 켤 필요조차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 어둠 속에서 오직 기계들만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자동차를 뱉어내고 있는 광경인 거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도 없이 그 복잡한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간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지시를 내리고 실수가 생기면 바로잡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마법 같은 톱니바퀴들의 해부학, 스마트 구현 기술입니다. 네, 하드웨어의 가장 기초적인 근육부터 전체 비즈니스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두뇌까지 아주 샅샅이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뉴스나 기획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IoT, ERP, 머신러닝 같은 기술 용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단어들이 파편화된 알파벳 조합처럼 느껴져서 굉장한 피로감을 주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파편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해독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시스템의 물리적인 골격이자 근육, 바로 로봇과 하드웨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로봇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사람 모양의 쇳덩어리를 떠올리시잖아요. 아,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정의는 훨씬 정교합니다. 단순히 윙윙거리며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뼈대와 피부가 되는 재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외부 환경을 느끼는 센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아, 재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로봇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뚝딱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 1세대 산업용 로봇들을 보면 사실 좀 바보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1세대면 언제쯤인가요? 그냥 바닥에 고정된 채로 허공에 대고 똑같은 용접 동작만 막 무한 반복하던 그 시절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컨베이어 벨트가 1cm만 어긋나서 부품이 엉뚱한 곳에 도착해도 1세대 로봇은 상황을 인지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허공에 불꽃을 튀겼어요. 아, 눈먼 기계나 다름없었네요. 그럼 2세대로 넘어가면서 좀 똑똑해졌나요? 네, 2세대 지능형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기계에 눈이 달리기 시작했죠. 카메라와 센서로 부품이 어긋났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오, 드디어 앞을 보게 된 거네요. 그럼 3세대는요? 3세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처럼 두 다리로 걷고 다관절을 움직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구조 로봇이나 우주 탐사 로봇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있는 4세대 인공지능형 로봇에 도달하게 된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4세대 로봇이 공정 전체의 시간을 단축하는 지능적 동반자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능적 동반자요? 스스로 효율을 찾아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스스로 내가 팔을 꺾는 각도를 3도만 줄이면 한 동작당 0.2초를 아낄 수 있고 이게 누적되면 하루에 자동차 10대를 더 만들 수 있네 라는 걸 깨닫고 궤적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와, 수동적인 도구에서 완벽한 파트너로 격상된 거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도 서비스 로봇의 한 종류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몸통이나 팔다리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아, 그 지점이 현대 스마트 기술이 가진 경계의 붕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계의 붕괴요?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가 있냐 없냐는 더 이상 로봇을 정의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정말 그러네요. 지능과 기능 그 자체가 로봇의 본질이 된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의 구조를 뜯어보면 참 인간의 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 물건을 집어드는 매니퓰레이터와 말단 효과 장치는 우리의 팔과 손이고요. 묵직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뼈를 당기는 근육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제어기는 신경계와 뇌인셈이고요. 그 인체 비율을 그대로 확장해 볼까요? 아무리 우람한 근육을 가진 헤비급 복서라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허공에 주먹질만 하다가 쓰러질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강력한 로봇팔이 공장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변 환경을 느끼지 못하면 그저 위험한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거대한 근육에 생명을 불어넣을 감각기관과 신경망이 필요해집니다. 아, 드디어 그 유명한 IoT, 즉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는 순간이군요. 사람, 사물, 프로세스,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연결하는 기술. 네, 맞습니다. 이 막연한 개념의 핵심이 결국 센싱 기술, 즉 센서라는 감각기관이에요. 기계가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우선 세상을 데이터로 읽어드려야 하니까요. 공장 곳곳에 부착된 광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피부나 눈보다 훨씬 예민하겠죠? 엄청나게 예민하죠. 서버실 온도가 0.1도 상승하는 거나 모터가 돌아갈 때 평소와 다른 0.001mm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감지해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 감각기관들이 사물에 담긴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이 기술마다 확연히 다르잖아요. 바코드, QR코드, RFID, 이 세 가지 차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바코드는 굵기가 다른 선의 조합으로 정보를 담고 QR코드는 2차원 사각형 배열을 통해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죠.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RFID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코드가 마치 회사 로비에서 경비원한테 사원증 앞면을 정확히 보여주고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거라면 RFID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같더라고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하이패스 비율을 실제 물류 창고에 대입해 볼까요? 네네. 지게차가 서로 다른 부품 상자 500개를 싣고 창고문을 지나갑니다. 바코드 시스템이라면 작업자가 지게차를 세우고 상자 500개를 일일이 레이저 스캐너로 찍어야겠죠. 상상만 해도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RFID는 무선 전파를 쓰기 때문에 상자 겉면이 가려져 있든 말든 지게차가 시속 20km로 쌩 지나가더라도 단 1초 만에 500개의 부품 정보가 스캔되고 재고 수량이 업데이트됩니다. 와, 그 비접촉의 동시다발적 인식이 물류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센서와 RFID가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읽은 정보를 어떻게 하는데요? 제어 시스템이라는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를 타게 됩니다. 기계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센서가 결과를 즉각 감지하고 원래 목표값과 비교해 오차를 계산한 뒤 기계 행동을 다시 수정하죠. 아, 궤도를 계속 수정하는 거네요. 네, 이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0.001초 단위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게 기계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숨은 비결이죠.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망이 오차를 느껴서 즉시 자세를 고쳐잡는다. 완벽하네요. 근데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시죠? 수만 개의 센서가 1초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쏟아내면서 온도가 올랐어, 진동이 달아졌어 이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결국 누군가는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반사신경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죠.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서 앞날을 예측하는 진정한 두뇌, 바로 AI,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등반할 차례입니다. 머신러닝의 3대 학습 방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파고들수록 재밌더라고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기계한테 친절하게 정답지를 쥐어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길이가 10cm면 정상, 9cm면 불량이야. 이렇게 수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공정 불량률을 예측하거나 납기를 맞출지 판단하는 데 아주 탁월하죠.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인간이 미리 정답표를 달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이 필요합니다.
아, 정답 없이 그저 방대한 데이터만 던져주고 기계 스스로 패턴을 찾게 만드는 방식이요? 네, 데이터 안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그룹을 군집화해서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첨단 공장을 돌리면서 기계한테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패턴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방치나 위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필수 선택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네, 공장의 핵심 모터에 부착된 진동 센서와 습도 센서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 눈에는 습도가 60%일 때 모터의 미세 진동이 증가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로 보입니다. 아, 우리는 그게 고장날 징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3일 뒤에 모터가 폭발한다는 정답을 모르니까 기계한테 라벨을 달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아, 인간이 애초에 정답을 모르니까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군요. 대박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 AI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상관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리고 기계가 박살나기 전에 미리 평소와 다른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경고를 보내죠.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이상 탐지 기술입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보험인 셈이죠. 인간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기계가 먼저 깨닫고 예방한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강화학습은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여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예로 들면 정접 경로를 안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찾아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면 플러스 점수, 장애물에 부딪히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요. 로봇은 이 점수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수백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시행착오를 겪죠. 아, 알아서 부딪혀가며 배우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짤 수 없는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주행 경로나 생산 일정을 스스로 깎아내며 만들어냅니다. 진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고의 길을 개척하는 두뇌네요. 자, 여기까지 오면 공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벽해졌습니다. 로봇 근육, IoT 신경망, AI 두뇌까지 뭉쳤으니까요. 완벽한 하드웨어의 조화죠. 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내려면 공장에서 물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원자재 사오고 직원 월급 주고 창고 재고 관리하고 고객 불만도 처리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장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비즈니스 전체를 관장하는 거대한 중추신경계가 등장해야 할 시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넓은 의미에서 ERP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단순히 나사못이 몇 개 남았는지 세는 수준의 MRP, 즉 자재 소유량 계획에 불과했어요. 사실 나사못만 잘 세면 뭐 하나요? 당장 내일 직원들 월급 줄 현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진화한 겁니다. 생산, 자재뿐만 아니라 원가와 재무까지 통합해야겠다는 깨달음이 80년대 MRP2를 고쳐 90년대에 모든 자원을 하나로 엮는 진정한 의미의 ERP를 탄생시켰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네요. 네. 그리고 2000년대에는 회사 울타리 밖의 납품업체와 최종 고객까지 연결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실 거예요. 알파벳 세 글자짜리 약자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거든요. 제품을 설계하는 PLM, 공장을 돌리는 MES, 살림을 맡는 ERP, 물류를 책임지는 SCM, 고객을 관리하는 CRM. 숨차네요. 하하하,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전국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당 본사 기획팀에서 이번 겨울엔 매운 랍스터 스튜를 신메뉴로 내놓자 라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릇을 디자인합니다. 이게 바로 제품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PLM입니다. 네, 메뉴 개발 단계군요. 메뉴가 정해지면 전국에서 제일 신선한 랍스터와 채소를 싸게 계약해서 매일 아침 뒷문으로 배달되게 유통망을 짜야겠죠. 이건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SCM의 역할이고요. 좋습니다. 식재료가 주방으로 들어왔으니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맞아요. 주방 안에서 셰프들이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요리하고 랍스터가 타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제 시간에 홀로 음식을 내보냅니다. 이 숨막히는 주방 전쟁을 통제하는 게 바로 제조 실행 시스템인 MES입니다. 주방 통제가 MES군요. 아주 이해가 쏙쏙 됩니다. 한편
집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스튜가 몇 그릇 팔렸나 정산하고 셰프들 월급 계산하고 적자 흑자를 따집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내부 살림을 챙기는 ERP죠. 핵심 살림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나서는 단골 손님의 취향을 데이터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달 생일날 무료 와인 쿠폰을 문자로 딱 쏴주는 것, 이게 고객관계 관리인 CRM인 겁니다. 야, 그 식당 비율을 들으니까 각 시스템이 회사의 어느 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통찰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치명적인 통찰이요.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도입 순서입니다. 순서요? 돈이 많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사서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식당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 주방 시스템인 MES가 엉망진창이라 맨날 랍스터가 시커멓게 타서 나가고 재무관리 ERP가 안 돼서 식재료비 구멍나 빚더미에 앉아있는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아, 벌써 망할 것 같은데요? 이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매출을 올려보겠다고 최고급 CRM 프로그램을 사서 손님들한테 생일 쿠폰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최악이네요. 쿠폰 갖고 온 손님들이 새카맣게 탄 랍스터 먹고 분노해서 영원히 발길을 끊겠죠. 안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은 수습도 안 하고 겉멋만 든 마케팅을 하는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수많은 기업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예요. 스마트 팩토리 만든답시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AI 기반의 CRM이나 SCM 시스템부터 덥석 사들입니다.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데 겉보기에 좋은 것만 사는군요. 네, 기초적인 생산 데이터, 즉 제품이 언제, 얼마나 분량 없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방에서 정확히 올라오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먹고 사는 ERP나 SCM은 완벽하게 쓰레기 데이터만 처리하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아,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 결국 PLM과 MES로 내부 생산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고 그 정확한 데이터로 ERP라는 살림살이를 세워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외부망인 SCM과 CRM으로 뻗어나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시스템은 개별 프로그램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에요. 철저한 인과관계로 묶인 거대한 혈관이자 신경망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마트 구현 기술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놓고 거대한 해부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력한 물리적 근육인 로봇에서 출발해서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IoT와 센서라는 예민한 신경망을 지났죠. 그리고 정답이 없어도 스스로 패턴을 찾는 인공지능 두뇌를 거쳐서 마침내 비즈니스를 지휘하는 ERP, MES 같은 기업의 중추 신경계까지 깊숙이 탐구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던 기술들이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피드백 루프를 돌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생명력을 체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누군가 MES 데이터를 ERP에 연동해서 CRM 효율을 높이자 이렇게 막 외계어 폭격을 쏟아내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절대 주눅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약자들이 이 거대한 유기체의 어느 장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투명하게 꿰뚫어 보실 테니까요. 복잡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재료를 자동으로 주문하고 로봇이 오차를 수정하며 제품을 조립하고 AI가 고객 불만을 예측해 쿠폰을 발행하는 시대. 네. 모든 것이 데이터 피드백 루프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과연 인간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오차를 스스로 치유하는 기계들 앞에서 인간은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관객이 될까요? 아니면 이 완벽한 신경망 밖으로 밀려나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참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돌아가는 불 꺼진 공장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네, 이 묵직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